2026년 1월 15일 24,600피트 마칼루 4명이 칼날 같은 능선을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산만큼이나 높습니다. 그들은 경험 많은 등반가들이었고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한결같고 완벽한 집중력으로 움직였습니다. 2026년 히말라야 첫 사망사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곳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고 왜 아직도 마음에 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말라야에서 발생하는 등반 사망 사고에 대해 들으면 에베레스트와 그곳의 인파, 해발 29,000피트에서의 교통체증, 그리고 10만 달러짜리 가이드 원정에 참가해 돈만 있으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마추어들, 에베레스트에 있을 자격도 없는 셀카족들을 떠올립니다. 아무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산인 마칼루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마칼루는 관광객이 찾지 않고 매우 위험한 산입니다. 이 28,000피트 산봉우리의 사망률은 정상 등정 100번당 13명 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에베레스트보다 5, 6배나 더 높습니다. 이곳의 등반은 더 힘들고 날씨는 더 나쁘며 산은 더 외진 곳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 모든 것이 10배는 더 악화됩니다. 이 산을 등반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약 16,400피트, 약 5,000m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이미 미국 본토의 대부분의 산보다 더 높은 고도입니다. 이미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고도에 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일까지는 집 크기만 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 사이를 올라가야 하는데 이 얼음들은 예고 없이 움직이고 갈라집니다. 지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지만 마칼루는 더 높은 곳에서 진짜 위력을 보여줍니다. 해발 약 24,300피트 지점에서 프렌치 쿨루아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55도에서 60도 각도로 기울어진 650피트 높이의 얼음벽입니다. 6층짜리 건물의 외벽을 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이 건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얼음으로 되어 있고 이미 뇌가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고도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해발 약 26,200피트 지점에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능선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잘못 디디면 9,000피트 아래로 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정상 근처 약 27,000피트 지점에서는 등반가들이 썩은 얼음이라고 부르는 얼음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어서 평소에 믿고 사용하는 안전장비도 만약 떨어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미끄러지거나 잘못된 순간에 바람이 한번 불거나 아이젠이 얼음에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그대로 끝입니다. 이제 여기에 겨울까지 더해지면 모든 게 더 악화됩니다. 마칼루의 1월은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 바람 속에서는 정말로 똑바로 설 수조차 없습니다. 바람이 당신을 들어 올려 산 아래로 내던져 버립니다. 기온은 섭씨 영하 50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소통의 조절기가 얼어붙어 공기 흐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고글에도 서리가 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고장날 수 있는 모든 것이 고장납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역사상 겨울에 마칼루 정상에 오른 원정대는 단 한 팀뿐이었고 그것도 2009년 불과 1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성공 이전에는 13개의 원정대가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2006년 프랑스의 위대한 등반가 중 한 명인 장 크리스토프 르페이는 14개의 8,000m급 본구리 중 11개를 등정한 인물이었지만 겨울에 마칼루에서 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2026년 1월 초에 마칼루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어려운 등반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산악 등반 역사상 가장 드문 업적 중 하나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팀은 네팔의 대표적인 원정 회사 중 하나인 마칼루 어드벤처 소속이었습니다. 이번 등반을 위해 회사는 베이스 캠프 직원, 물류, 통신, 그리고 정상까지 안내할 경험 많은 셰르파 가이드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등반팀 자체는 소규모였고 결국 4명의 등반가만이 마지막 정상 등반에 나섰습니다. 산후 셰르파는 살아있는 가장 경험 많은 고산 가이드 중 한 명으로 이번 원정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히말라야에서 원정을 이끌어왔고 고객들이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요청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등반가 중에는 동생 푸르바 엔젤도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설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82 년 7월 30일에 태어났으며 43세의 나이에 푸르바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19번 올랐습니다. 그는 KI를 등반했고
안나푸르나에서는 셰르파로서 등반을 안내했으며 초오유 정상에도 올랐고 마나슬루는 6번 등정했습니다. 산의 위험을 이해하고 언제 전진해야 할지, 언제 돌아서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칼루 겨울 등반 첫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두 형제 모두 불과 1년 전인 2025년에 이미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들은 정상까지 불과 1800피트 남은 25,900피트 지점까지 올랐고 정상도 거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시속 80마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돌아서야 했고 그 실패는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갔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번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일이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찾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등반 의뢰인은 42세의 이란 등반가인 아불 파즐 고잘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또 부유한 관광객이 위험한 산에 돈 주고 오르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부 파잘은 진지한 등반가였고 확실한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반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업적 중 하나인 스노우 러파드 상의 자랑스러운 수상자였습니다. 그 상을 받으려면 2023년에 옛 소련에 있는 23,000피트급 5개 본구리를 모두 등정해야 합니다. 그는 매우 한정된 등반가들만이 속할 수 있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지구에서 4번째로 높은 산인 라체에 등정했습니다. 보조 산소치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도에서 산소통을 사용해도 걷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희박한 공기만을 들이마시며 그 일을 해냈습니다. 아부 파즐도 2025년 겨울 마칼루 등정 시도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 2025년 실패한 시도는 더욱 뜨거운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상적인 이력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불 파즐은 겨울에 26,000피트 히말라야 본구리를 한 번도 성공적으로 등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그가 엘리트 겨울 등반가임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단순히 야망으로만 뭉친 것이 아니라 실패와 미완의 과제로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순간까지 불과 1800피트 남겨두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시작한 일을 꼭 끝내야 한다는 열망이 그들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팀은 2025년 12월 말에 마칼루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2026년 1월 13일까지 그들은 이미 해발 24,300피트에 위치한 캠프 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산에 오른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8,000m급 겨울 원정대는 정상 등반을 시도하기 전에 6주에서 8주 동안 고소 적응을 합니다. 그들은 1캠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2캠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3캠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몸이 천천히 고도에 적응하도록 하고 체력을 기르며 루트를 익히고 더 높은 캠프를 설치하고 위험한 구간에 로프를 설치합니다. 이 팀은 그런 과정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의 팀이 정상 등정을 시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쉬는 곳으로 삼는 약 25,600피트 지점에 사 캠프조차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의 상부 경사면에는 연결할 수 있는 안전 로프도 없었고 아무런 인프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전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등반,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서는 속도가 때로는 최고의 방어 수단이 됩니다. 데스존에 오래 머물수록 몸이 더 많이 망가집니다. 빠르고 가벼운 등반이 때로는 며칠 동안 강풍과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는 느리고 체계적인 등반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합쳐서 수십 년간의 고산 경험과 수십 번의 정상 등정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등반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자신감 때문에 빠듯한 일정도 견딜 수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월 13일 그들이 캠프 3에 앉아 다음에 무엇을 할지 차분히 계획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뒤흔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월의 겨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알다시피 그런 폭풍은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만약 그 폭풍이 그들이 산에 있을 때 닥친다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후 셰르파와 팀이 결정해야 할 때 두 선택 모두 끔찍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서 다음 기상창을 기다리고
그 시간 동안 제대로 고소 적응을 하고 캠프사를 제대로 설치하고 산 위쪽에 로프를 고정하고 느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즉시 정상 등반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 캠프 쌈 해발 24,300피트에서 정상인 27,838피트까지 곧장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었고 캠프산은 완전히 건너뛰는 것이었습니다. 고정 로프도 없고 안전망도 없습니다. 오직 속도에 모든 것을 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당연히 기다렸다가 시간을 들여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겨울에 위험한 산봉구리를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건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히말라야 겨울의 좋은 날씨는 매우 드물고 매우 가혹합니다. 3주를 기다려도 기회가 다시 오지 않거나 시즌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없이 집에 돌아가야 할 수도 있죠. 지구반 바퀴를 돌아와서 수만 달러를 쓰고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이 팀에게 그건 단순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이들은 이미 한 번 실패했고 그 실패를 1년 내내 곱씹으며 지냈으니까요. 정상 바로 앞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또다시 돌아선다는 생각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일기예보에 24시간 동안 날씨가 안정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인다면 폭풍이 오기 전에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올 수 있었고 이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도 견뎌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후 셰르파는 팀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출발한다.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울부짖는 바람을 뚫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악 지형 중 일부를 올라갔습니다. 고정 로프도 안전줄도 없었습니다. 단지 4명의 등반가와 산에서 이 줄을 보낸 후 남아있는 체력뿐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고도에서는 근육은 존재하지 않는 산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듯 아프고 장갑과 부츠 안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점점 감각을 잃어갑니다.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신호만을 보냅니다. 멈추라고요. 하지만 평생을 산에서 보낸 등반가들에게는 그 신호를 다른 것으로, 더 강한 것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한 걸음씩 동기부여를 받으며 움직였다. 어둠도 바람도 극도의 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 어딘가 몇 시간만 더 가면 1년 동안 쫓아온 목표, 구원과 역사를 만들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아침 오전 10시 27분 10시간이 넘는 등반 끝에 4명 모두 마칼루 정상에 섰습니다. 산후 셰르파, 아불 파즐 가잘리, 포르바 앙갈 셰르파, 락파 린지 셰르파, 그들은 해냈습니다. 겨울에 마칼루 정상에 오른 두 번째 팀, 1년 동안 쫓아온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2025년에 그들을 좌절시켰던 그 산을 마침내 정복했습니다. 역사적인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정상은 끝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정상은 중간 지점일 뿐이고 아직 내려가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고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하산 중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쳐있고 산소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라올 때 지나온 모든 위험한 구간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우아 팀의 목표는 빠르게 3번 캠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쉬고 수분을 보충하며 몸을 녹일 수 있었고 다음 날에는 베이스 캠프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정상에도 좋은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하산하는 동안 4명의 등반가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락파린지가 맨 앞에서 길을 이끌었고 포르바 엔젤이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약 3분 뒤 에는 산후 셰르파와 아불 파잘 고잘리가 서로 로프로 묶인 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산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서로 합리적인 거리를 유지하지만 반드시 한 덩어리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빠른 등반가들이 앞서가고 느린 사람들은 뒤따릅니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전진하고 있었고 정상과의 고도 차이를 점점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24,600피트 지점에서 포르바 셰르파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락파린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 졸려요. 고산 등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여러분도 아마 소름이 돋으셨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12시간 넘게 산에 있었고 그 고도에서의 졸림은 직장에서 느끼는 피곤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잠깐 눈 좀 붙이고 싶다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건 저산소증입니다.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해서 서서히 꺼져가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락파린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고 집에 돌아오지 못한 등반가들에게서도 같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경험 많은 가이드로서 락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푸르백에 계속 말을 걸고 그의 정신을 집중시키며 집중할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락파는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푸르바가 미끄러져 그들이 내려가던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불쌍한 바 엔젤 셰르파, 에베레스트 정상에 19번 오른 남자이자 K에서 살아남았고 안나푸르나에서 등반을 이끈 그가 거기서 걷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이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락파린지 씨는 울부짖는 바람 속에서 방금까지 등반 파트너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 어떻게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몇 초 전만 해도 푸르바가 있었던 빈 눈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산호와 고잘리가 그에게 따라잡았습니다. 그들은 락파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고 산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는 저 경사면 어딘가에 있었고 어쩌면 살아서 벼랑에서 피를 흘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서 있는 매 순간이 포르백에는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를 따라 내려가기 위해 하강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가잘리에게 잠깐 돌아서서 선생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락파린지는 포르바를 찾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길어도 1시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에 따르면 아불 파즐은 놀랍게도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천히 혼자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게 아불 파즐이 산후를 안심시키려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산소가 부족한 그의 뇌가 치명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었는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산후가 그의 말을 믿고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두고 형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락파린지와 함께 포르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30분 동안이나요.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의 형을 찾으려 헤맸습니다. 그들은 바람 속에 푸르바의 이름을 외치고 아래 경사면을 샅샅이 살피며 능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그가 떨어진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등반 경로에서 약 650피트 아래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푸르바는 그곳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장소와 오랜 경험으로 푸르바가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산후 셰르파는 동생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영원히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가 바람 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고 작별 인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 머물 수 없었고 능선 위엔 그를 기다리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아불 파즐은 거의 30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모두가 얼어 죽기 전에 그에게 돌아가 하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후와 락파는 아불 파즐을 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두고 왔던 지점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악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패트리온에서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독점 영상이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또는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으시면 패트리온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그들은 아래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앞쪽 지형을 살피며 아불 파즐을 찾았습니다. 그가 혼자 천천히 내려오겠다고 했으니 멀리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쯤 그들은 약 200-300피트 앞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길의 작은 평평한 구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 때문에 소리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지만 그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똑바로 서 있었으며 괜찮아 보였습니다. 산호와 락파는 그를 향해 계속 올라갔고 그 고도에서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가 서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아불 파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즉시 경보를 울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그가 캠프 3을 향해 계속 하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보다 몇 분 앞서 있었거나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지 않고 계속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캠프 3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응기마타시 셰르파라는 지원 인력 중 한 명이 정상 등정 시도 동안 대기하고 있었고 팀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산호와 락파는 타시에게 물었습니다. 이란인 엔게마는 어디 있습니까? 타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부 파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캠프 3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이미 어둠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셰르파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부 파즐이 캠프 3에 없다면 어쩌면 방향을 잃고 캠프 3을 지나쳐 캠프 2까지 내려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지쳐 있었고 아마 저산소증에 걸렸으며 판단력이 흐려졌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셰르파, 산우, 락파, 그리고 타시가 어둠 속을 뚫고 캠프 2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1시 가까운 시간이라 무자비하게 추웠습니다. 도착하자 4개의 텐트를 모두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그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정이도 사용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아불 파즐이 내려왔는지 확인했지만 아니요, 베이스 캠프에서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이제 거의 36시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다음날 아침까지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와 캠프 2 사이 모든 지형을 뒤지며 그의 이름을 부르다 목소리가 쉴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산 경로에서 보이는 모든 구역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 오후 만에 산우 셰르파는 자신의 형을 잃었고 이제는 자신의 고객마저 잃게 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도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둠이 다가오고 자신의 몸마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구하고 사니 2명의 희생자를 더 삼키기 전에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락파린지가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손가락 8개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입원해 있었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말을 건 사람은 일본인 등반가 와타나베 나오코 와타나베였습니다. 그녀는 이전 원정에서 그를 알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코가 그의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산우 역시 다리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서 내려왔지만 그 고통은 형을 잃은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한람살 마칼루 어드벤처의 소유자는 축하 행사를 준비하며 베이스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팀이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이미 카트만두에서 열릴 파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춤, 음식, 그리고 역사를 만든 남성들을 위한 제대로 된 환송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그들을 시신을 찾기 위해 다시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1월 13일에 그들이 맞서 싸웠던 폭풍, 정상 등반을 서두르게 만든 그 폭풍은 결국 산에서 그들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은 평온했고 그들은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했습니다. 폭풍은 다음 날인 1월 16일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었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어떤 헬리콥터도 날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잠시 누그러졌을 때 산은 사실상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1월 17일에야 비로소 헬리콥터 한 대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칼루 어드벤처 소속 셰르파 8명이 다시 산에 올랐고 8K 익스페디션과 울트라프로 어드벤처의 자원봉사자들도 합류했습니다. 산우 자신도 슬픔과 다리 부상,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수색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바람이 시속 30, 40마일로 약해지는 날에 물결처럼 이어졌습니다. 팀들은 더 높이 올라가 캠프 2에 도달했고 캠프 3에도 도달했습니다. 1월 20일 7명의 셰르파들이 캠프 4까지 끝까지 올라갔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장비도 아벨 파즐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수색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마칼루 어드벤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셰르파 팀과의 충분한 논의 끝에 작전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지형, 고도, 날씨 조건, 그리고 안전 위험 때문에 추가 시도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그가 단순히 혼자서 경로를 벗어나 지쳐서 산소 부족으로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수천 피트의 낭떠러지가 있는 능선 위에서 말이죠. 그를 잡아줄 사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포르바처럼 그는 한순간 거기 있었고 다음 순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한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원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하고도 큰 결정을 내립니다.